아, 이렇게구나. 오케이, 오케이. 미리 전에 인사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 설계사 출신이나 무신 구조부 출신이고요. 박스부터 해서 케이블 교량까지 설계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름 뜻한 바 있어서 사업을 한 지는 한 4년 됐고요. 처음에는 IDM이라는 회사에 부사장으로 있었고, 작년 초에 이제 BIM 쪽으로 특화시켜서 독립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BIM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여기까지 보셨던 그런 많은 그림들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진짜 지금 현장이나 실무에서 BIM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지금 이제 앞으로 회사 플랜을 짜실 때 어떤 것들을 감안하시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일정 보니까 굉장히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식사까지 하시고 졸리실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BIM이 이제 용어에 대해서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다 아실 거고, 지금 학계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용어들입니다. 제가 물음표를 쳐놓은 거는 사실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단어들이고요.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발표를 할 때 단골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스트만 교수님이라고 이제 빔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빔 핸드북 앞에서 빔에 대한 정의를 한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지만 정의를 딱 내리시지 않습니다. 빔은 누가 뭐라고 했고 어느 회사에서 뭐라고 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실 뿐이지, 빔에 대해서는 빔은 이거다라고 딱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빔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섣불리 저희가 빔은 이거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그런 어떤 빔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빔은 그 자체가 솔루션이 아니고 빔을 사용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빔, 저도 발표를 많이 듣습니다만 언제나 한번 빔 발표를 들어서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빔을 하면 토목을 하지 않은 사람, 건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설계 자동화가 굉장히 편하게끔 사람을 만들긴 하고 업무 효율성 좋게 하긴 합니다만, BIM에 대해서 전공 지식이 없는 사람이 다뤘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BIM 물론 그 솔루션 이 자체가 어떤 해답을 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전공자가 써야지 BIM의 제대로 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서종 교수님 말씀인데, 전 서종 교수님 한 번밖에 못 뵀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은 BIM을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계 장치라던가 건설 장비라던가 하고 계속 접목을 많이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본받아서 그런 쪽에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빔을 내비게이션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그 내비게이션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없을 때도 운전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길을 모르면 지도책을 봐도 되고, 길 잘 아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골목골목 잘 아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필수 제품이 됐고,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은 정확한 도착 시간까지 실시간 교통 이함을 체크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빔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제가 현장이나 이 업무하시는 분께 빔을 소개시켜드리면 다 내 머릿속에 있고 내가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굳이 난 빔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빔을 하면 확실히 좀 더 빨리, 아니면 좀 더 정확한 시간, 좀 더 정확한 공사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빔을 처음 접한 건 2006년도에 가상건설 연구단에서 제가 유신 소속일 때 했었고요. 제대로 사업을 한 건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제가 2013년까지 지금 토목 쪽으로만 130%였습니다. BIM.
근데 제가 토목 쪽에 130건을 했다면 잘 안 믿으세요. 진짜 이렇게 130건이나 많은지. 근데 실제로 130건 했습니다. 그것도 용역비를 갖고 하는 거를 130건이고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만 35건을 했고, 실제적으로 빔이 많았던 건 이제 2009년도부터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별로 없었고요. 제가 그 130건에 대한 이제 사례를 정리한 겁니다. 자료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실 수 있겠지만요. 일단 빔 적용 분야는 우리의 가장 처음에 그 선입견이 건축에서 빔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토목에서도 구조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 중에서도 교량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빔을 써서 효과를 많이 보는 데는 오히려 구조보다도 토공, 항만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구조기술자인데 구조 계산 굉장히 짜게 하거든요. 그래서 빔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돈을 줄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빔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철도가 많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철도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프로젝트가 빔도 제일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항만, 수자원 이렇게. 그 다음에 빔 도입 단계하고 빔 도입 주체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직 발주처에서 토목 빔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영업에 의해서 입찰 안에서 아주 드문드문 가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시공사에서 빔을 하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입찰할 때 그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실제 현장에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용도로 제일 빔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빔 도입 단계가 입찰하고 시공, 그 다음에 빔 도입 중에 시공사를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점점 설계사에서 빔을 많이 준비하시니까 설계단계나 주체 유지관리 단계에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뭐 적용 아이템은 여전히 3D 모델을 이용해서 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단계별 토목 빔 적용 효과하고 분야별 토목 빔 적용 효과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지루하시니까 저희가 드린 자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야도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단계도 가리지 않고 굉장히 폭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요즘 빔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는 사실 이렇게 할 트렌드가 없습니다. 아직 발주처에서 딱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몇몇 대형 시공사에서만 빔팀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리고 2012년도부터 500억 이상 공사에 한다는 얘기가 참 몇 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2012년도부터 500억 이상 공동 건축 발주분에 대해서 하기로 되는 건데 그거에 해당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지금 별로 없고요. 토목은 아직 좀 멀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사실 작년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하고 홍콩에서 발주처가 토목 쪽에 빔을 넣기 시작합니다. 입찰합니다. 이거는 어쩌다 한번 나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시공사나 설계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홍콩에서도 지하철에 빔을 준공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홍콩은 어떻게 보면 시공 단계보다는 나중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정보 모델의 차원이고요. 카타르는 조금 더 셉니다. 보시면은 4D, 5D까지 하게 되고요. 아예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빔을 해서 굉장한 협업을 하게끔 됩니다. 더 나아가면은 이 빔 업체가 어떤 시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 아예 들어갈 때 서브 컨트랙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즘 교수님들이나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발주처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러한 빔들이 어떤 걸 기반으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지 기준을 보면 지금 사실 그 대부분이 영국령이 많았습니다. 카타르도 영국이 지배했었고 홍콩도 그랬었는데요. 영국의 이 BS 코드에 이 BIM에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협업 기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해서 입찰하면서 나오고요. 영국에서 협회에서 이 BIM에 대한 스탠다드를 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걸 보시면 빔 스탠다드인데 뒤에 붙습니다. 홈 오토 디스플레이. 제가
그 뒤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많은 소프트웨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플랜트에서 왜 뭐 인터그래프사의 PDS, PDS나 아비바의 PDMS나 S3 PDS나 이런 것도 쓰니까 제가 마지막 찌르는 발주처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원합니다. 왜 원하냐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가장 통용되기 쉬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영국 애들은 그냥 빔 스탠다드도 내놨지만 오토데스크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레빗을 쓴다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훨씬 더 편하다. 그런 가이드라인 특별히 더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 특정 제품을 가리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시공사나 설계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소프트웨어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보완하기 때문에 근데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게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발주처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원할 건지 그거에 맞추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다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많이 쓰는 게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이고요. 벤틀리 제품이 사실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는 3D 캡을 좀 썼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BIM 툴은 아니고요. 빔 툴은 벤틀리 아키텍처라는 툴입니다. 그다음에 카티아 외에도 또 많이 쓰시고요. 카티아는 IFC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네메틱스의 몰플랜, 테클라 뭐 이런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빔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벤치마킹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나중에 선정하실 때는 가장 일반적인 제품을 많이 쓰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빔에 대한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 페이지를 왜 만들었냐면 여태까지 한국에서 BIM은 진짜 빔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빔은 진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입니다. 빔에 정보가 담겨있고 그게 IFC로 호환되고 하는 것도 일반 학자분들이 얘기하는 BIM인데 현재 대부분의 BIM은 그냥 다 3D CAD입니다. 3D CAD로 간섭 검토를 하고 3D CAD도 물량은 나거든요. 체계적인 BOQ 나는 거죠. 물량도 보고 단면 잘라서 도면 같이도 좀 보고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BIM과 그다음에 3D CAD, 3D 모델을 이용한 버추얼 컨스트럭션, 일명 프리 컨스트럭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추얼 컨스트럭션 쪽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버추얼 컨스트럭션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스테이스의 빔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단면을 자르거나 그 다음에 수량 산출서 레빗 같은 경우는 빈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나오죠. 도면화도 잘 되고요. 가시설, 뭐 간섭 부분 검토하고 많이 보시는 분이 있죠. 정착 쪽. 요즘은 이렇게 간섭 검토만 하지 않고 아예 저서 샵도 같이 그립니다. 그 다음에 단지나 이런 쪽에 지하 유틸리티 시설들 간섭 검토하고 그 다음에 토공량 검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BIM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기술이 있는